처음엔 그냥 계약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기술을 받는 것. 우린 늘 그래왔고 그들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화도 안 내고 항의도 없고 어느 날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비가 멈췄고 연락은 끊겼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씩 무언가를 걷어갔습니다. 우린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처음엔요. 하지만 지금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정교하고 가장 무서운 메시지였다는 걸. 그리고 우린 지금 그 진짜 의미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비빔밥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입니다. 이후 군사전략 분석관이죠. 제 일은 단순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무기 시스템을 분석하고 도입하는 것입니다. 감정 없이 오직 숫자와 성능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게 제 신조였습니다. 적어도 그 한국 기업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폴란드 바르샤바, 초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유럽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의 방산 기업이 FA50 경공격기와 K2 전차 시스템에 대한 시연회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는 들었지만 결국 아시아 국가의 기술이니까요. 우리 유럽의 오랜 방산 역사와 견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시연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들어왔는데 제 예상과 달리 모두 정장 차림이었죠. 깔끔하고 격식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발표자가 입을 열었는데 완벽한 폴란드어였습니다. 악센트 하나 없이 말이죠. 바르샤바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히 기술을 보여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파트너십의 철학을 나누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옆자리의 독일 동료가 제게 속삭였어요. 폴란드어가 모국어 수준인데? 저도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국제 미팅에서는 영어로 진행하는 것이 관례죠. 통역사를 두거나요. 하지만 그들은 현지어로 준비해왔습니다. 발표는 계속됐고 기술 스펙보다 더 인상적인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파트너를 존중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은 상대국의 필요에 맞춰 설계됩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왔죠. 처음에는 그저 마케팅 문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시연회가 끝나고 저는 한국 기술자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폴란드어를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구사하시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무기 시스템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인데 어떻게 상대방의 언어도 모른 채 그런 중요한 것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뭔가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무기 시스템을 두고 예의나 책임을 언급하는 방식이 낯설었죠. 우리 유럽에서는 방산 계약이란 기술과 가격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에는 그들의 태도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회였는데 왜 그렇게 인상 깊게 남았을까요? 폴란드어로 발표한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무기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시스템처럼요. 제 머릿속에서 그들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현지어 구사, 진지한 표정, 무기를 대하는 태도까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보통 방산 미팅은 차갑고 건조한 데이터 교환이 전부인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친밀감이 느껴졌죠. 이 감정이 낯설었습니다. 분석가로서 감정을 배제하는 것이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밤새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단순히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라면 지나친 정성이었어요. 무언가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저의 오랜 신념을 뒤흔들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계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죠. 한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이 담긴 신뢰의 증명서입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약서를 펼쳐보니 기술 명세, 정비 지침, 협력 방안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서 곳곳에 특이한 단어들이 반복됐어요. 공동 책임, 상호 검토, 철학적 운용. 저는 이런 표현들이 불필요하게 감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 시스템은 감정이 아닌 효율성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럽 측 실무진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기술 계약이 아니라 선언서 같아. 누군가 그렇게 말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게 지나치게 감정적이군. 우리는 그저 실용적인 부분만 검토하기로 했어요.
한국 측에서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은 시스템의 종교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설명을 들어보니 매뉴얼을 단순한 지침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철학이 담긴 문서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매뉴얼대로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그 철학을 실천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생각했죠. 결국 중요한 건 기술력이다. 이런 철학적 수사는 그저 포장에 불과해.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큰 오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계약서의 페이지를 넘기며 저는 문구 하나하나를 검토했습니다. 기술적 내용은 완벽했어요. 무기 시스템의 성능, 유지보수 계획, 부품 공급망까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철학적 문구들이 계속 눈에 거슬렸습니다. 공동 책임은 신뢰의 기반입니다. 기술 공유는 상호 존중의 증거입니다. 매뉴얼은 단순한 지침이 아닌 관계의 약속입니다. 저는 펜을 들고 서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저를 멈춰 세웠어요. 서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계약은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 우리의 정신을 담은 침묵의 서약입니다.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침묵의 서약이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강렬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폴란드 동료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사람들, 좀 독특하지 않아? 무기 계약에 철학을 끼얹다니 그가 웃으며 말했죠. 저도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맞아, 기술 계약에 감정을 섞는 건 처음 봤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지함과 철학적 접근이 단순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이 감정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전략가로서 저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야 했으니까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여전히 그 철학적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한 문장이 묘하게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신뢰는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문장이 그저 멋들어진 표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깨달았죠.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를요. 계약 체결 후 초기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에 상주하며 시스템 운용을 지원했고 정비팀도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모든 것이 계약서대로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도입 초기 6개월 동안은 정말 완벽했어요. FA50 경공격기는 폴란드 공군의 훈련 효율성을 20% 이상 향상시켰고 K2 전차는 기존 장비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로 보면 이보다 좋을 수 없었죠. 저는 상부에 성공적인 계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기술적 성과만 담았어요. 한국 측의 철학적 접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니까요. 그러다 폴란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어요. 새 정부는 방산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항들이 변경됐습니다. 특히 기술 공유 부분에서요. 새 정부는 더 많은 기술 이전을 요구했고 일부 조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죠. 한국 측의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격렬한 항의나 협상 테이블에서의 대립은 없었어요. 다만 일주일 후 한국 기술자들 중 일부가 본국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기술 업데이트를 위한 일시적 귀국이었죠.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했고 남아있는 기술자들이 지원을 계속했으니까요. 저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철수한 인원만큼 우리 비용이 절감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느 날 FA50에서 경미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엔진 출력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였어요. 일반적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유럽 정비팀이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매뉴얼을 확인해도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기지의 정비고에서 기술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 거죠? 한 기술자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남아있는 한국 기술자에게 문의했더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이해력입니다. 이 말은 제게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의 설명을 더 들어보니 단순히 매뉴얼의 지침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매뉴얼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매뉴얼을 읽을 때 단어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이해해야 해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철학이요? 이건 기계지,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이어 씨,
최고의 기계는 철학이 담긴 기계입니다. 엔진 출력 불안정은 단순한 부품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그는 매뉴얼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읽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읽었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어요. 이 문장을 보세요. 출력 불안정은 엔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균형에 대한 신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엔진만 보지 말고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그의 말대로 전체 시스템을 점검했더니 유압 시스템의 미세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빠르게 해결됐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매뉴얼은 읽었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건 이후 저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하지만 제 직업상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보고해야 했기에 이런 불안감을 억누르고 상부의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철학적 문구들을 진지하게 살펴봤어요. 그 안에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의 핵심 조각이 아직 제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국 측 정비 및 상주팀이 전면 철수한다는 통보가 왔어요. 정식 항의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 한 줄의 이메일이 전부였죠. 운용 중지를 통보합니다. 저는 즉시 유럽 측 책임자들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혼란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계약 위반 아닌가? 그들이 감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목소리들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황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한국 측의 갑작스러운 철수, 그것도 항의 없이 단 한 줄의 통보만 남기고 떠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보통 계약 분쟁에서는 항해, 협상, 법적 대응 등의 과정이 있는데 그들은 그냥 조용히 철수했습니다. 유럽 측은 당황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한국 측은 침묵했어요. 단지 계약서를 참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에 의문을 품었어요. 이건 단순한 철수라기엔 너무 정교해 보였습니다. 마치 계획된 행동 같았어요. 저는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기술 지원 중단에 대한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뢰 파기 상황에서만 발동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뢰 파기에 대한 정의가 모호했어요. 법적으로 명확한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계속해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든 대금을 지불했어. 그들은 의무를 다해야 해.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야지만 저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했나요? 단지 대금 지불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새 정부가 기술 공유 조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던 것. 그것이 신뢰 파기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유럽 관계자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정부의 결정이야. 우리는 그저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계약을 단순한 거래로 봤지만 한국 측은 그것을 신뢰의 증명으로 봤다는 것을요. 그들에게 계약 조항 변경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라 신뢰의 파기였던 것입니다. 동시에 폴란드와 EU 내부에서는 한국 시스템의 역설계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굳이 그들의 지원이 필요 없어. 우리 스스로 운용할 수 있어.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저는 이런 결정이 섣부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스템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역설계를 시도하는 것은 위험했어요. 하지만 제 의견은 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빠른 독립적 운용을 원했죠.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히 철수했을까? 왜 항의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정말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아직 폴란드에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에게서도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계약서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라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다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계약서 안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기술적 명세, 운용 지침, 정비 매뉴얼까지 모든 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핵심 부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 주가 지나고 시스템 운용에 첫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FA50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생긴 것이었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한국 기술팀에 문의했을 테지만 이제 그들은 없었습니다.
유럽 기술자들이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매뉴얼대로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기술자들은 좌절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매뉴얼은 완벽했습니다. 모든 절차와 지침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음악 악보는 있지만 그것을 연주할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답은 계약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유럽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죠. 회의장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협력을 종료하고 독자적 운용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의견이 줄을 이뤘어요. 저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끊어도 되나요? 계약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요? 그러자 한 관계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약서는 우리 법률팀이 검토했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한국이 먼저 의무를 져버렸으니 우리도 더 이상 구속받을 필요 없어.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침묵, 그것은 단순한 항해 거부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조항, 모든 각주, 심지어 번역본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술자료 검토 중 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신뢰 파기 시 시스템은 침묵으로 전환됩니다. 처음에는 이 문장이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이는 실제 계약 조항이었어요. 그리고 침묵으로 전환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국 측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침묵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침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신뢰가 파기되면 자동으로 침묵 모드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고장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였어요. 그들은 침묵을 기술에 코딩해뒀다. 이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학이 기술을 이긴 순간이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기술만 판 것이 아니라 신뢰의 철학을 시스템에 내장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기술팀에게 연락했습니다. 시스템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뢰 파기와 관련된 코드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술자들은 의아해했지만 지시대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기술팀의 보고가 왔습니다. 그들은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특이한 코드 구조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일종의 신뢰 체크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시스템은 계속해서 운용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침묵 모드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 발견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 시스템을 판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들의 철학을 구현한 것이었어요. 신뢰가 깨지면 기술도 함께 침묵한다는 철학을요. 유럽 관계자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해킹해서 그 코드를 제거하면 돼, 누군가 말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코드는 단순한 제어 장치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설계 철학과 얽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한국은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어로 된 계약서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번역본과 비교하며 읽어보니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신뢰와 침묵에 관한 부분에서요. 한국어 원문에서 신뢰는 단순한 비즈니스 신용이 아니라 더 깊은 인간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의미 있는 침묵, 일종의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는 방식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계약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한국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걸까요? 유럽 내부에서는 역설계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더뎠어요.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소프트웨어의 깊은 구조, 특히 그 신뢰 체크 메커니즘은 쉽게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다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의 항의도 비난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정말로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유럽연합의 기술팀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스템의 비밀을 풀기 위해 노력했죠. 때로는 성공하는 것 같았어요. 하드웨어를 분해하고 소프트웨어 코드를 분석하고 심지어 일부 기능을 복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술은 있었지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마치 악기는 있지만 연주 방법을 모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유럽연합은 기술 자체를 공유해도 운용에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FA50은 가끔 비행 중 오류를 일으켰고 K2 전차의 첨단 시스템은 때때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기술자들은 좌절했습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했는데 왜 작동하지 않는 거지?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접근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이 계약서에 담은 철학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로 시스템 운용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모든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뉴얼을 페이지별로 분석하며 저는 점차 한국의 무기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지침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치관까지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이었어요. 철학 없이 기술은 불완전하다, 이 명제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을 공유하려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시스템은 침묵했던 것입니다. 대전 본사에서 남긴 문서의 마지막 문장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기술은 거래로 움직이지만 책임은 신뢰로만 작동합니다. 이제야 이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무기 시스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산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데는 기술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유럽 측 관계자들과 공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기술적 문제야.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 해결될 거야. 그들은 계속해서 기술적 해결책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거부나 항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기술과 철학이 분리될 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였죠. 무기 시스템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다루는 중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르샤바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무기를 다루는 철학을 가르치려 했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어. 이 깨달음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접근 방식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어요. 그들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과 가치관을 공유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핵심은 신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깨달은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침묵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더 깊은 철학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운용하려면 단순히 기술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을 이해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제 보고서는 무시됐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체적인 기술적 해결책이야. 상부는 여전히 기술적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철학이 담긴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의 핵심은 책임과 신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럽방산그룹은 드디어 역설계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도움 없이도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기자회견장에서 당당하게 발표했죠. 뉴스는 빠르게 퍼졌고 유럽 내부에서는 축하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역설계된 시스템은 원본의 70% 정도의 성능만 내고 있었어요.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의 안정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죠. 대외적으로는 성공적인 기술 자립이라는 메시지만 전달됐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항의도 비난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단절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유럽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실제 상황과 문제점들이 담겨 있었어요. 시스템의 불안정성, 성능 저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국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술만 복제하려 했던 근본적인 오류에 대해 썼습니다. 보고서와 함께 저는 사직서를 첨부했어요.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행동했지만 내부에서는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죠.
마지막 회의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훔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지키려 했던 철학을 짓밟았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들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를요. 말을 안 했다는 건 우리가 들을 자격조차 없다는 뜻이었다. 제가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비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그 회사의 본사를요. 저는 사직 후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경력, 인맥,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면 될 것을 왜 사직까지 해? 라는 조언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양심이 이 결정을 내리게 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도둑의 일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철학과 신뢰를 훔친 것이었으니까요. 출국 전날 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인사말과 감사 표현을 배웠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는 것이 존중의 표현이라고 느꼈어요. 마치 그들이 폴란드어를 배워온 것처럼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에 가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침묵의 의미를, 그들이 전하려 했던 메시지를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무런 공식적인 초청도 없이 그저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 회사의 본사를 찾아가기 위해서요. 로비에 들어서자 리셉션에서 젊은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 마이어입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영어로 응대해 주었어요. 제가 방문 목적을 설명하자 그녀는 잠시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전에 폴란드에서 만났던 기술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여전히 친절했고 마치 저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대했습니다. 마이어 씨, 이렇게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의 태도에는 어떤 비난이나 불만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날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무겁고 침울한 날씨였어요. 본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전에 폴란드에서 만났던 기술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친절했고 제가 왜 왔는지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회사 내 작은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죠.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그 침묵,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었습니다. 우린 목소리보다 시스템의 진심을 담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무기는 국가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에 책임감 없이 기술만 있다면 그건 위험한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철학을 설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단순히 기술을 넘어 생명과 책임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파트너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술 공급자로만 봤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기술을 얻은 후에는 심지어 그것을 훔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다만 슬펐을 뿐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그는 저를 회사 내부로 안내했습니다. 연구실, 생산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철학이 담긴 명예의 전당이라는 곳까지요. 그곳에는 그들이 개발한 모든 시스템의 모델과 함께 그것이 담고 있는 철학적 가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단순한 힘의 균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에서 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신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념은 그들의 기술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무기를 얻으려 했지만 그들은 제게 사람을 남겼습니다. 기술이 아닌 철학을, 도구가 아닌 책임을,
계약이 아닌 신뢰를 말이죠. 유럽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넘긴 게 아니라 철학을 넘기려 했다. 하지만 우리가 훔친 건 기술이 아니라 그 철학이었다. 아무도 제 보고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아니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종종 빈 회의실에 앉아 한국 계약서의 첫 페이지를 다시 읽습니다. 기술은 거래로 움직이지만 신뢰는 침묵으로 지켜진다. 이 문장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울림이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침묵하는 것일까요? 기술을 갖는 것일까요? 아니면 철학을 지키는 것일까요? 한국이 제게 남긴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이 어쩌면 그들이 제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군사 전략가로서가 아니라 기술과 철학의 균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요. 한국의 침묵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철학에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저에게 무기가 아닌 지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비 오는 날이면 대전에서의 그 오후가 생각납니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요. 마이어 씨, 당신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기술은 언제든 복제할 수 있지만 철학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것이 됩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침묵처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 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 비빔밥 함께 먹어요.